자, 오늘부터 전국 3,500여 곳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모습 지금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서울 내곡동에 사전투표소 마련돼 있거든요. 이곳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지금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태희 기자. 자, 사전투표 지금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까?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서울 내곡동 한 사전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시작한 투표는 오후 6시 마감을 앞두고 있는데요. 투표소는 이른 아침부터 생애 처음으로 투표권을 얻은 젊은 층부터 노년층까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투표하러 온 근처 주민들과 군부대 장병들도 눈에 띄었는데요. 투표소를 찾은 시민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투표 당일날에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사전투표 투표하게 되었고요. 용지가 너무 길다 보니까 비밀투표라서 안 보이게 갖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번거로웠다는 점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열심히 하고 또 뭔가 좀 열심히 보이는 사람. 그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투표를 했습니다. 현재 오후 5시 기준 사전투표율은 약 14.1%입니다. 4년 전 21대 총선 같은 시간대 투표율 약 10.9%보다 약 3.2%포인트 높습니다. 사전투표는 별도 신고 없이 유권자라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니어도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는데요. 가까운 사전투표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김태희 기자. 많은 분들이 하셨다 그러는데요. 아직 안 하시고 사전투표를 할 생각이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사전투표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꼭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후 지역구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투표용지 2장을 받게 되는데요. 본인의 거주지가 아닌 경우 회송용 봉투를 추가로 받고 이 경우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고 꽉 봉함한 뒤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또 인증사진을 찍을 경우 꼭 투표장 밖에서 촬영해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폐쇄회로 TV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사전투표함 보관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곡동 사전투표소에서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요. 총선 관련된 내용들 다양하고 깊게 좀 들어가 볼 예정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두 분을 모셨는데 오늘 10일 총선 날이죠. 그날 저녁에 MBN 개표 방송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그 개표 방송에 나와서 자세한 내용을 전해주실 두 분을 오늘 미리 좀 모셨거든요. 자, 우선 김성태 국민의힘 서울권역 공동선대위원장 오늘 나오셨고요. 그리고 맞은편에는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두 분 최근 오늘도 이렇게 유세 지원 활동 계속 하고 계시죠, 지금요? 예, 그렇습니다. 아, 굉장히 바쁘신 일정인데도 오늘 나와 주셨습니다. 제가 그럼요. 중요하면서도 시청자 여러분이 정말 궁금할 만한 내용들 두 분께 좀 질문 좀 드려볼 건데 우선 사전 투표율 얘기부터 좀 해보겠는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지금 5시 기준까지 찍게 됐어요. 이게 6시까지니까 아마 좀 더 높아지겠죠? 일단 가운데 굵은 선으로 된 게 아침부터 쭉 숫자가 올라가잖아요. 굉장히 좀 뭐가 경사가 있는데 5시 기준으로 14.1%가 나왔습니다. 14.1%. 그 밑에 보면은요. 21대 총선 이렇게 나오는데 밑에 낮죠. 지금 5시 기준으로 보면은 3.2%포인트 정도 지난 4년 전 총선보다 지난 그때보다 좀 높다 그러네요, 지금요. 그리고 근데 대선 때보다는 살짝 낮지만 대선하고는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고요. 지난 총선하고 직접 비교하면 지금 14.1%로 3%포인트 이상 4년 전보다 지금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오, 굉장히 좀 높게 보이는데 우선 그러면은 지역별로도 좀 집계가 된 게 있는데 좀 화면 좀 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이 있는데 전남이 지금 첫 번째 5시 기준 가장 높은 곳은요. 1, 2가 호남 지역이네요. 전남이 21.79%, 전북이 19.48%. 반면에요. 가장 낮은 곳은 지금 대구입니다. 11.05. 평균에 못 미치고요. 경기도도 상대적으로 좀 낮은 쪽에 자리하고 있네요. 12.58%입니다. 요거 김성태 위원장.
일단 전체적으로는 높은데 대구가 낮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지금 오늘 5시에 이제 사전 투표율 전국 평균이 지금 14.1%잖아요. 예. 이제 지난 21대 총선보다는 지금 같은 시간대에 3.2% 지금 높아졌어요. 예. 저도 오늘 많은 투표장을 특히 이제 많은 그 거리를 다니면서 이렇게 예. 봤어요. 상당히 긴 줄이 또 늘어서 있고 오. 이 투표율은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서울은 전국 평균에서 이제 0.1%더 높은 14.2예요. 서울은 높은데. 이제 호남권이 대체로 더 높고 예. 이제 전남 전북이 지금 기록을 세우고 예. 있고 있죠. 상대적으로 이제 대구 경북이 또 투표율이 낮아요. 강원도는 또 높고요.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은 대체로 뭐 전국 평균 14.1%에 조금 그보다 낮은 수준이에요. 지금 이제 이 상을 볼 때 아무래도 사전 투표는 이틀간 실시하잖아요. 예. 첫날 특히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특히 이제 노약자라든지 그런 가정에 예. 주로 지역에 많은 뭐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대체적으로 뭐 저희 보수 진영에서 볼 때는 상당히 뭐 이번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 과거까지만 하더라도 과거 총선까지만 하더라도 사전 투표에 대해서 좀 상당히 의문이 많았어요. 그런데 뭐 이번에 한동훈 예. 위원장부터 해서 우리 당 차원에서도 예. 적극적인 사전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의 텃밭인 대구가 낮거든요. 가장 낮죠. 지금 현재는. 대구 경북 입장에서는 예. 이제 또 본선거에서 내일도 있고요. 어. 그래서 뭐 좀 낮을 수 있는 건데 예. 수도권을 저는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수도권 유권자들의 대체적인 많은 비율이 예. 좀 지역의 어르신들이라든지 뭐 가정주부 이런 예. 층이 많았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최재성 전 수석께요. 지금 14.1%면 4년 전 총선보다는 꽤 높은 거. 아마 이런 추세라면 내일도 아마 비슷하게 간다면 굉장히 많이 높은 투표율이다 이렇게 기록이 될 것 같거든요. 자, 이거는 여야 중에 누구한테 유리하다고 이거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사전 투표는 예. 야당이 유리하죠. 민주당이. 야당이 유리하다 이거. 이거는 우선 지역별로 이제 그 전남, 전북 예. 아마 그 다음에 광주쯤 될 거예요. 그리고 대구가 이제 매우 낮고 그다음에 경북, 수도권 이렇게 되고요. 그 낮다는 얘기는 또 본 투표를 또 많이 한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 아무래도 예. 사전 투표하면은 민주당 표가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일단 유리하다고 판단하시는데 김성태 위원장께서 지금 이건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하셨어요. 지금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불리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뭐 최 수석께서는 이제 4년 전에 총선 이야기 경험을 가지고 예.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작년 불과 6개월 전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예. 그때 사전 투표가 공교롭게도 금요일, 토요일 이틀 했어요. 예. 근데 금요일 날은 뭐 가정주부들과 또 지역의 어르신들이 많이 사전 투표에 참여했어요. 근데 토요일 날은 또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는 경제활동 인구 분들이 예. 토요일 날 주말에 이제 또 투표가 왕창 이루어졌어요. 결론은 뭐 최재성 수석 말처럼 이제 지금까지 사실상 보수 진영에서는 이 사전 투표에서는 이겨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은 이번 같은 경우는 이 투표 사전 투표에 대한 많은 국민적 의혹과 불신도 있었습니다만은 예. 이번에는 수개표도 하고 또 사전 투표 용지를 보관한 한도 24시간 CCTV를 하고 이래서 저희들도 한동훈 위원장과 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뭐 적극적인 투표 동료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보수 진영에서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MBN 스튜디오가 있는 인근에도 사전투표장이 있는데 제가 점심시간에 사전투표를 좀 해볼까 하고 갔는데요. 줄이 너무 길었죠. 너무 줄이 길어서 물어보니까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포기하고 왔습니다. 일단. 그래서 다음에 하든가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 그만큼 이 주변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늘 사전투표를 한 걸로 보여요. 자, 일단 사전투표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된다. 오늘 마감이 6시니까 그것도 통계가 나오고요. 내일도 하루가 더 남았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총선 지금 막판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큰 변수가 바로 이 두 후보 문제 아니냐.
정치권의 많은 분들이 이 얘기 하시거든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여야 어떤 생각들, 입장들도 밝힌 게 많은데 그 내용도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성향을 보면 예. 이분들이 양문석, 김준혁 후보에 대한 도덕적인 그리고 법률적인 결함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다, 움직이지 않는다. 저희 당 성향분들이 상당히 정치 이슈에 대해서 민감하고 어떤 불리한 이슈가 나오면 투표를 주저하기도 하는데 당에서도 필요하면 그분들한테 그런 사과하거나 이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사전 투표가 시작됐으니까 공천 취소나 뭐 자진 사퇴 유도 이런 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지금은 뭐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최재선 정 수석님, 좀 민주당에서는 이게 뭐 영향이 뭐 특히 수도권 좀 제한적이다 이런 평가를 내놨는데 정말로 김준혁, 양문석 두 후보 리스크 지금 뭐 여당에서는 굉장히 압박하고 있거든요. 이게 총선 결과에는 큰 영향이 없다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영향이 있을 뻔했어요. 있을 뻔했다. 네. 오. 그런데 이번 선거를 관통하는 예. 큰 흐름 중에 하나가 소위 정권 심판론 아닙니까? 예, 반면에 여당은 야당 심판론. 예, 근데 심판론도 총천연색이에요. 한 가지가 아니고 뭐 운동권 심판론 뭐 또 종북은 심판까지는 안 썼지만 최근에는 뭐 종북 얘기죠. 2조 심판 이렇게 이조 심판.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상대당이지만 전략적으로 그거는 간결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인데요. 아무튼 심판론이 관통하고 있는 선거인데 예, 특이한 것이 정당 지지율보다 예. 심판론이 가령 민주당 지지율보다 심판론이 훨씬 높거든요. 오.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심판론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게 굉장히 크다는 예. 얘기죠. 이게 관통하고 있는데 양문석 후보 소위 말해서 대출 문제나 등등이 터졌어요. 예. 그냥 놔두면 돼요. 비판만 하면 되는데 금감원장이 개입을 해요. 아. 그런데 이게 금감원 소관도 아니잖아요. 행안부 소관이거든요. 새마을금고는. 예. 그런데 금감원이 그러니까 바로 검사나 뭐 하여튼 뭐 조사나 이게 아니고 새마을금고에 제안을 해요. 예. 그리고 이복형 금감원장도 우리 금감원 소관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제안 형식을 띄워서 이거를 5일 안에 이거를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 정부가 뭐 야당에선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하고 예. 야당에 대해서는 아주 매몰차게 하고 엄청난 수사를 하고 하는데 예. 김건희 여사 문제나 뭐 최상병 등등등 문제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공정과 정의의 잣대가 멸실돼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오만하다 안 되겠다 해서 정권 심판론에 동의하는 국민이 많은 것이 현실인데 예. 지금 양문석 문제를 가지고 금감원장이 저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게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엔 저거는 굉장한 실책을 한 거다 오히려. 그래서 예. 이게 좀 희석시키는 게 있고 예. 그다음에 김준혁 그 후보 거기는 과거의 발언 제가 보기엔 잘못됐어요. 예. 뭐 사실에 입각한 것도 있지만 표현 자체가 공직자로서 적절치 않은 표현들을 과거에 했어요. 예. 문제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해필이면 그 지역에 그러니까 수원정 유권자들도 지금 굉장히 걱정과 근심과 이 선택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발생한 것이 과거에 그런 발언 문제가 있는데 현재 상대 후보가 누구냐면 이수정 교수인데 예. 이수정 후보입니다. 대파가 한 뿌리에 875원이라고. 그래갖고 나는 수원정 유권자들이 예. 정말 참 힘든 예. 선택이 힘든 그런 경우에 처한 것이다. 그래서 과거의 발언과 현재의 발언의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저기. 지금 이 최재성 전 수석께서 양문석 후보 특히 그리고 김준혁 후보, 뭐 양문석 후보와 관련해서 금감원이 뭐 참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중간 조사 결과도 이제 발표해서 나온 상황이긴 한데 일단 그와 관련해서도 공방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그 목소리부터 좀 확인해 보죠. 금융감독원이 자기 관할도 아닌 개별 금고 검사를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한 사례가 언제 있었습니까? 노태우 정권 때부터 36년 동안 선거를 지켜봤지만 이렇게 노골적이고 뻔뻔하게 관권 선거를 기도하는 정부는 없었습니다. 사기꾼을 잡아낸 게 문제입니까? 사기꾼이 문제입니까? 저 사람들은 사기꾼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사기꾼을 적발한 것을 욕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해찬 씨에게 묻고 싶습니다. 36년 동안 그렇게 정치해 왔습니까? 그렇게 적반하장식으로 걸려도 욕하면서 정치해 왔습니까?
자, 김성태 위원장님, 좀 최재성 전 수석은 이게 큰 이슈가 될 뻔했는데 뭔가 먼저 나서면서 이게 잦아들었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현재 특히 이재명 예. 대표 체제의 1인 사당화 이번 특히 공천을 나름 뭐 성공적으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마무리하고 나니까 예. 이렇게 지나친 저 자신감은 오만하고 또 거만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연 이런 오만하고 거만한 지나친 자신감을 이제 심판하실 분들이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보수 진영의 국민의힘 사람들은 절대 저걸 심판 걱정 안 해요. 근데 이제 빠뜨리고 있는 게 예. 중도 무당층의 결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판단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무시하고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도층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거에서 중도층이 판가름을 해주거든요. 그 부분은 진짜 김성태 위원장님하고 제가 최재성 선수에게 중도층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러니까 이걸 한번 물어보죠. 양문석 그 안산의 후보 같은 경우도 예.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식의 명의까지 빌려가지고 사기 편법 대출을 한 게 이게 이제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금감원이 이제 특히 선거지만은 이렇게 국민적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금융기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금고가 예. 적법한 이 대출이 이루어지고 목적에 예. 사용되게끔 했는지 이런 걸 지켜보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내라. 그래서 새마을금고가 고발 조치가 예.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는 내용을 가지고 이것도 뭐 이해찬 전 대표 지금 민주당 선대위원장께서 36년 정치하면서 선거 예. 지금 출마한 후보를 이렇게 정치 탄압하고 야당 탄압이라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안 나오는 거 보면 다행이에요. 저는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맞지 않고 예. 그러면 그래서 중도층이 반향을 보일 거다, 반응을 보일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당연히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최하 10석에서 15석 정도는 특히 수도권 이런 치열한 박빙 예. 지역에서 아마 이 영향을 분명히 가져갈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뭐 이재명 대표는 뭐 200석 예, 운영을 예, 하니까 이 정도 뭐 10개, 15석 날아가는 거는 아무 문제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국민들 특히 중도 무당층의 판단을 한번 지켜보시죠. 최재성 전 수석. 그러니까 중도층의 어떤 반응이 있으면서 10에서 15석 정도가 지금 움직여버린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신데.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중도층뿐만이 아니고 그냥 국민들이 저 사안 자체로 놓고 보면 양문석 후보나 그다음에 김준혁 후보에 대해서 저거 문제 없다고 할 국민들이 누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분명히 저거는 영향이 있는 사안이에요. 영향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총선을 거치면서 예. 국민들은 여러 가지 장면들이 떠오르거나 여러 가지 장면들을 목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권 심판론이 있는데 금감원장이 저거 개입해서 해놓으니까 저 사람들 원래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 정권 문제 있다고 했는데 금감원장이 소관도 아닌데 저렇게 개입을 해? 이게 이 사안을 어떻게 보면은 희석시킨다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비의 문제를 떠나서 금감원장이 이걸 개입해서 그것도 속도 있고 발빠르게 예.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이수정 교수 대파 한뿌리 얘기를 했지만 이것도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의 문제가 이 사안 자체의 크기나 영향에 비해서는 조금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 장면들이 충돌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의대 증원 문제나 이런 것들도 그게 옳지 않다가 아니고 예. 해야 되는데 이 정부의 추진 방식이나 능력이나 그다음에 몰아붙이고 뭐 이러면서 여기까지 온 과정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역시 동의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장면들이 충돌하고 있는 선거에서 이거 하나로만 보기는 이제 어려운 상황이 근데- 그 계기가 금감원장의 그런데 개입이에요. 최수석께서도 얼마 예. 전에 이종섭 호주 대사를 갖다가 도피 도주 대사다 그래가지고 극극 귀국해서 수사를 받도록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극극 귀국하고 대사직도 사퇴하고 그리고 공수처에 신속한 빠른 수사 해달라 정확하게. 그런데 공수처 입장에서는 총선 때까지는 수사할 계획 없다. 그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범죄 사실이 발생되면은 신속하게 관련 수사 기관에서 또 감독 기관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조사를 하고 수사를 감독기관 해서 아니에요. 그렇게 금감원이.
밝혀내는 게 중요하지. 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양문석의 이런 편법 사기 대출을 갖다가 그걸 감싸는데 또 뭐 김건희 여사 소환하고 뭐 누구 소환해가지고 이걸 덮는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뭐 좋은 기세를 잡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너무 거만한 모습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중도 무당청은 결코 이걸 올바르게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최재성 선수 이제 잠깐 반박까지 한 30초 드릴게요. 뭐 반박하실 말씀 하세요. 뭐 이종섭 대사 문제까지 예. 얘기할 건 없고요. 그거는 빨리 와서 수사받아라가 아니고 핵심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했느냐.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다 검사 출신 아니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법무부 장관 때 얘기를 했어요. 송영길 돈봉투 사건으로 파리에서 귀국해가지고 검찰 가갖고 나 수사하라고 하니까 예. 검찰이 못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때 아무리 급하셔도 수사 일정이라는 게 있다. 기다려달라. 이게 예. 법무부 장관 한동훈의 얘기예요. 수사는 수사 일정이 있는 거예요. 특히 핵심 피의자는 주변, 그 밑에 피의자 이런 거 다 조사를 하고 마지막에 꼭지를 따는 거기 때문에 뭐 대장동 사건 이재명 다 1년 지나고 6개월 지난 다음에 하는 거고요. 그건 번외의 문제고 이 문제의 핵심은 금감원이 감독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면 행자부는 뭐예요? 행자부가 새마을금고를 감독하는 거고요. 이복현 원장이 얘기한 뭐 그동안 불법 대출 사례 600건, 700건 잡았다는 거는 금감원이 예. 감독권이 있는 알겠습니다.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 김성태 위원장. 제가 잠깐만요. 그게 본질을 자꾸 이게 그냥 양문석 후보가 자식을 앞세워가지고 편법 사기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이 팩트고 여기에 따라서 관련 기관에서 이게 아무리 선거 기간이지만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려고 하는 그 의지 자체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왜 그렇게 나서냐? 특히 선거하는데 이렇게 나가시는 거는 맞지 않죠. 그리고 뭐 이제 김준호 후보 같은 경우도 김준호 후보 같은 경우도 이하 여대 학생들이 옛날에 뭐 위안부 그런 발언을 아무리 역사자지만 자기 견해로 했지만은 그리고 연상군 뭐 고종 성인까지 뭐 다 이런 사람을 우리 당 입장에서는요. 그게 도태우 후보라든지 장해찬 후보 이런 사람들 비교하면은 100분의 1도 안 되는. 그래도 우리는 공직자 후보이기 때문에 국민들 눈높이에 맞추려고 그분들 공천까지 한 사람들도 후보 자격 박탈했어요. 알겠습니다. 정우택 우리 후보 같은 경우 얼마나 억울하지. 아니 문제 있는데 그걸 왜 금강원장이 500만 원 저렇게 해서 돈봉투 그거 아직까지 수사 결과도 없지만은 그 알겠습니다. 내용 하나 가지고도 자, 우리가 이 사안 가지고 두 분이 확실히 다른 곳을 바라보고 계세요. 지금요. 요거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요 화면 좀 하나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요거는 여당 가지고 관련된 이슈인데요. 지금 보면 여당에서는 최근에 반성한다 얘기 참 많이 하죠. 지도부도 그렇고요. 여야 지금 출마 후보들도 반성하겠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동시에 기회를 달라고도 얘기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노력할 테니 기회 달라. 인요한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도 의석을 많이 주라. 한 번만 기회 달라. 이 얘기를 꺼내거든요. 요거는 김성태 위원장님께 일단 반성한다 그러는데 뭘 반성한다는 겁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집권당입니다.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이념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같이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 운명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총선을 앞두고 두 가지를 지금 이제 너무 아주 원칙적인 입장만 견주하는 게 있어요. 한 가지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이런 총선 앞두고 이런 거면은 국민 생활 경제 뭐 민생 보호다 그래가지고 막 돈 나눠주는 그런 뭐 지원금 얘기하시는 것 포퓰리즘 같은데요. 지원금으로서 이렇게 가져갔어요. 그렇지만은 되려 작년 9월달에 윤석열 정부는 국가 재정 안정화 대책을 가지고 건정 재정, 긴축 재정으로 되려 아주 정직한 선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상당히 힘들죠. 두 번째는 의대 정원 문제 같은 경우도 이거 37년 동안 국가적인 복합 한마디로 수건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난번 450명 정원 문제 가지고 결국 손들어버리고 스톱했잖아요.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총선을 앞두고는 이걸 오래 끌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이 부분은
국가 안보다 하면은 국민들 건강권처럼 중요한 게 없으니까. 김성태 의원님,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아닙니다. 이런 것 예.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선거를 치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벌써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우호 정당인 조국 혁신당의 비례 1번 박은정 예, 후보가 벌써 1호 법안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법안 발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은 의석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 3년 1개월 남은 이 임기가 대한민국이 불행해지지 않게끔 예.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만, 최소한의 안정적으로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의석만 좀 달라. 약간 뭔가 그게 이제 일할 기회를 만한 의석만이라도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겁니까? 뭐 과도한 뭐 일당이 되겠다. 뭐 그리고 가반 의석을 달라 이런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예. 저희들 한없이 막 겸손하게 또 국정 운영에 또 국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반성하고 제가 자성하고 있습니다. 반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요. 요거는 최재성 전 수석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예. 잘못한 게 없다는데 뭘 반성을 해요?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뭐 이건 뭐 디테일한 문제지만 윤석열 정권 집권 초기에 슈퍼 추경했어요. 역대 최고에. 50조 넘게 했어요. 그거 왜 그랬죠? 국민들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지방선거 앞두고. 그다음에 건전재정 얘기하는데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법인세 깎아줬잖아요. 부자 감세 시켜가지고요. 세수를 작년만 해도 54조 펑크 냈어요. 그래서 건전재정이라는 것은 수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지출을 과도하게 하지 않아서 재정 균형을 맞추는 건데 여기는 긴축 재정이 아니고 적자 재정을 자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 자영업자, 이 국민들한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경제정책도 엉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김 의원님 말씀 맞다나 잘못한 게 없는데 뭘 기회를 주고 반성을 해요. 그런 게 바로 국민들이 지적하는 거예요. 국민들 눈에는 뭐 민생이나 경제 이런 것도 있고 뭐 대파 875원 이런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오만하고 군림하고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한 잣대를 안 된다고 보고 있고 민주주의 퇴행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 심판론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런데 잘못한 게 없는데 뭘 반성을 해요? 알겠습니다. 아니죠. 예, 김성태 위원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가장 이제 크게 국민들에게 죄송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민생 문제예요.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팍팍하고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고물가 시대에 이 장바구니 물가만 하더라도 벌써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이 경제라는 게 나빠지면 금방 나빠지는 게 아닌 거거든요. 이게 또 뭐 제가 문재인 정부까지 그 뭐 탓을 하려고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닙니다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든지 부동산 3법 이런 것들이 결국 누적돼 가지고 그게 4, 5년 만에 이렇게 경제 실정으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문재인 정부의 400조, 500조의 그런 엄청난 국가 채무를 발생시키면서까지 무책임한 국가 재정 운영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탓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전 재정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또 의대 정원 문제, 국가적으로 결국 풀어야 될 문제, 이 인기 없는 정책을 끝까지 밀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하고 소통 이게 좀 부족해 보이고 때로는 너무 일방통행식으로 국정 운영하고 또 우리 당정 관계가 너무 수직적으로 비춰진 부분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자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준비된 하나 목소리가 있는데요. 사실 여야의 대표, 비대위원장과 당 대표가 등장하는데 그동안 수위가 점점 올라갔어요. 발언의 수위가.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그 표현이 굉장히 거칠었었거든요. 그 목소리 좀 한번 모아봤습니다. 두 분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치를 배가 차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사람은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김준혁과 이재명의 쓰레기 같은 말들. 이재명 대표는 일베 출신입니다. 제가 저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 까보라고 하십시오. 덤비라고 하십시오.
너 몽둥이로 뒤통수 때려서 대가리 깨진 거 봤지? 골뱅이로 맞은 사건은 과학 수사를 하고 난리 똥짝을 치. 나경원 후보는 별명도 있는데 나배. 여전히 지지하시는 분 많을 겁니다. 윤석열 정권을 숭배하십니까? 최재성 전 수석 뭐 이거 대단한 발언들이 나왔어요. 표현들이요. 사실은 그 지적도 많이 받았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선은 뭐 여당 야당 이 구분이 있어요. 여당은 뭐예요? 지금 국민의힘 정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공세적이지가 않아요. 늘 방어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심판론, 종북, 사회주의 이런 거 꺼내는 순간 이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도 방어적인 자리예요. 예. 늘 조정하고. 뭐.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너무 공격적이에요. 정말 칼제비처럼, 예. 검사처럼. 그래서 기회를 달라. 나도 책임을 보완하겠다. 오. 반성한다. 국민 여러분 섬기고 싶다. 이 얘기가 안 어울려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뭐 이재명 대표의 발언 수위나 예. 표현의 방식이나 한동훈 위원장의 표현의 방식이나 이런 게 뭐 거기서 거기다 하더라도 입장이 다르다. 기회를 달라고 섬기고 싶다고 하는 여당은 책임 예. 여당이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하고 섬기겠다 기회 달라 이거하고 안 어울려요. 그래서 진짜 반성한다 머리 조아리고 이렇게 하려면 한동훈 위원장의 어법이나 이게 달라져야 되는데 비대위원장 되고 지금까지 한결같이 공격적이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이념의 문제 끄집어내고 정치 외면하면 후진 놈들이 한다 이러고 이러니까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스스로 비춰보지 못하는 거를 국민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야당 뭐 이재명 대표 예. 뭐 편들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여야가 포지션이 달라요. 태도와 자세가 달라야 돼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너무 공격적으로 그동안 일관했기 때문에 지금 반성론, 기회 달라 이런 것들이 안 통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보고 사실 정치권에서는 조금 조마조마한 거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이제 남은 것은 예. 대표 리스크다, 리더 리스크라고 일주일 전부터 그랬어요. 남은 거는 대표들 리더 대통령 포함해서 리더 리스크다. 예. 지금 리더 리스크가 있는 건데요.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보면은 발언, 표현 예. 뭐 이런 것의 문제라면 한동훈 대표는 조금 더 근본적이에요. 저는 제일 중대하게 보는 게 지난번에 내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내가 사라지길 원하십니까? 근데 그 다음날 내 책임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걸 보면서 국민들이 우리 보통 국민들 아닙니까? 이게 뭔가 유난 갈등을 넘어서는 뭐가 있다. 총선 후에도 이거 불안하다. 예. 이런 것을 느끼는 바라니 내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근원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예. 제가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에 예. 국민의힘 쪽에 전략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 조언 내지는 기획을 할 수 예. 있는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저는 윤 대통령도 그렇고 한 대표도 그렇고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이게 그들의 포지션이 좀 방어적이고 조정적이고 안정적이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너무 검사처럼 공격적으로 가서 나중에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그 장면이 온 거예요. 자, 김성태 위원장은 여야 대표들, 비대위원장과 당대표의 좀 거친 표현과 수위 높은 발언. 이게 역대 총선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이렇게 뭐 정말 난장판처럼 지난 4년 예. 국회가 그랬잖아요. 그죠?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총선도 정확하게 그렇게 가버렸는데 대한민국 정치의 막말 대통령, 막말 공화국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누가 뭐라 해도 이재명 대표예요. 막말 공화국이에요. 그다음에 총리는 정청래 지금 수석 최고위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수는 보통 품격으로 정책으로 능력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 워낙 상대가 뭐 몽둥이 들고 대가리 뭐 발상을 낸다 그러고 뭐 나경원 이런 아무리 공격하는 거는 좋은데 나배가 뭡니까? 그 나경원 아베 합성어거든요. 그런데 그 나배란 일본 말은 냄비란 뜻이에요. 냄비는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안 좋잖아요. 다 알잖아요. 이재명 대표님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이런 걸로 가지고 정말 정치판을 천박하게 만들어버린 장본인이 바로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의 측근 인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정말 보수의 품격과 또 정책적인 역량 능력으로 이렇게 비전으로 가지고 국민들에게 심판받고 싶어 하는데 상대가
그렇게 점잖은 예. 말로 돼가지고는 이 선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저런 목소리는 어떻게 보면은 최소한의 절규죠. 그 절규 정도를 가지고 또 이제 최재성 수석은 집권당은 점잖아야 된다. 그러려면 야당이 좀 168석의 절대 의석을 가지고 우호정당 180 가지고 여소야대 2년을 윤석열 정부가 했잖아요. 네, 최재성 선수. 그러면 이제 좀 점잖게 했어요. 돌이켜보건대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는 순간 이재명 대표하고 1대1 대립각을 만들고자 했어요. 토론회도 요구했고 이재명 대표 응하지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대표 인정 안 하고 영수회담 안 했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취임 초부터 공격적이었어요. 그거를 망각하면 안 돼요. 저는 그걸 딱 보는 순간 저 포지셔닝은 잘못하고 있다. 공격적이지 이런 걸 않고요. 느꼈다는 거고요. 그게 지금의 소위 말해서 반성론, 참여론 이런 것의 한계로 작동하고 있다는 막말과 것을 공격적인 것은 객관적으로 제가 최재성 수석이 이렇게 좀 엄청난 평가를 차이가 하는 있어요. 겁니다. 막말하고 공격력 이거는 이제 야당 입장에서 거대 입법 권력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입법 남용하고 그 엄청난 정치 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 방어하는 입장에서의 좀 적극적인 방어를 하고 주장을 한 부분을 가지고 공격적이라고 그러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언제 법무부 장관 할 때 막말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자, 오늘 두 분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좀 벌여봤는데요. 뭐 굉장히 좀 치열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총선 당일 저녁에도 이 두 분과 함께 지금 개표 방송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은요. 오늘 사전투표가 진행됐는데요. 주요 인사들 사전투표 많이들 했습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좀 담았습니다. 보시죠. 이쪽으로 가시고 옆에 잘했다. 저는 이 정도 충분하다. 계속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지지하시는 거고 이건 아니다. 멈춰야 한다.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면 경종을 울려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 무시하고 국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법 지키고 살아온 선량한 시민들의 위대한 힘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착각이고 오만이라는 것을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전투표하는 모습들 전해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요. 어제에 이어서 여론조사 결과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MBN과 매일경제가 넥스리서치에 의뢰해 최근에 한 조사 결과거든요. 이거는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이전에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6곳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선 2곳 먼저 봅니다. 자, 경기 수원병 그리고 부산 북구 갑인데요. 경기 수원병 김영진 민주당 후보 51% 그리고 박문구 국민의힘 후보가 37%로 오차 범위 밖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갑니다. 부산 북구 갑입니다. 전재수 후보 56, 서병수 후보 37로 오차 범위 밖 역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2곳 더 보죠. 자, 이번에는요. 경남 양산 을인데요. 이곳은 전직 지사들의 대결 이렇게 꼽히는 곳이죠. 김두관 후보 48, 김태희 후보 46으로 오차 범위 안에서 이 정도는 박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갑니다. 충남 공주부여 청양입니다. 여기는요. 지금 보면 세 번째 이른바 리턴 매치가 벌어지는 곳입니다. 박수현 후보 45, 그리고 정시석 후보가 48, 역시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준비된 2곳 또 있습니다. 자, 이 2곳은요. 굉장한 관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우선 인천 계양을 이번 총선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곳이 어디냐 그러면 여기가 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 이재명 후보가 53이고요. 원희룡 후보 40%를 기록한 이 상황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굉장히 많은데 오늘 이렇게 좀 나왔고요. 옆으로 갑니다. 경기 화성을입니다. 여기는 지금 3명의 후보가 주목받고 있는데 우선 공용훈 민주당 후보 40, 그다음에 한정민 국민의힘 후보가 19,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31입니다. 31. 이게 그러면은 이전의 여론조사보다는 조금 숫자가 높게 나온 것 같거든요, 지금요. 자, 요 얘기 두 지역 특히 좀 알아볼 텐데 우선 인천 계양을부터 따져보죠. 소영주 민주당 부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인천 계양을 판세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전반적으로 지금 여론조사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MBN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현재 정권 심판의 어떤 그런 민심들이 정확하게 반영되고 있다. 거기에 각 지역별로 인물 경쟁력들이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수원 같은 경우도 김영진 의원이 현역이었고요. 전재수 의원도 부산에서 현역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체할 이유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 물어보셨던 인천 계양을은 이재명 대표는 따지고 보면 야권의 대표 선수고 대표 얼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권 심판론 플러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역에서의 신뢰도가 높다. 거기에 추격하는 원희룡 후보 물론 국토부 장관을 했고 나름대로의 정치적 내공이 있고 인지도는 높지만 저기까지가 한계다라는 평가가 아마 지역에서 내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추세가 5일 남은 상황에서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인천 계양을 지금 소영주 민주당 부대변인께서는 원희룡 후보가 저기까지가 한계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해주셨어요. 지금 인천 계양을 판세 어떻게 좀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고 계십니까? 저기까지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다자구도가 아닌 상태에서는 사실 계양을 지역이 현 야권 강세 지역은 맞잖아요. 그래서 원희룡 그 전 지사 현 후보가 상당히 추격하는 양상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어쨌든 투표율이 높으면 역설적으로 저는 원희룡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해당 지역이 50대 이상의 유권자 비중이 인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투표장에 나오게 되면 그런 그 유권자 비율에 따른 득표율이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전에는 도전자 입장이었단 말이죠. 어찌 보면 처음에 이제 지역에 와가지고 기대 심리를 받아서 당선이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윤영선 상대방 후보 저희 당이었죠. 상대방 후보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당시 표차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약 한 10% 정도, 11%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선 때 보면은 조금 더 줄어요. 그러니까 이런 추세를 보면 만약 추세선상에 표심이 움직인다 그러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만한 것이고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는 현재 계양을 해서 거의 전국 단위 그 유세를 지휘하다 보니까 이게 정권 심판론에 너무 매몰돼 계신 거죠. 지역의 유권자들 갖고 있는 관심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세 포인트를 못 잡고 계셨다. 그리고 지난번 김포공항 이전 이런 부분도 약간 혼선이 있었고 해당 공약에 대한 국민적 설득이 조금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설득이 좀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18세 이상부터 20대까지의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실리를 추구하는 그런 투표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다소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어려운 싸움을 할 수도 있다. 결과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 여론조사 결과고요. 뭐 지켜봐야겠죠. 총선 당일날까지. 그리고요. 화성을 지역 다시 한번 좀 불러오죠. 자, 요 지역은요. 송영훈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께서 좀 봐주시는데 지금 다른 이 화성을 지역도 여론조사 결과가 그동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요번 MBN이 실시한 요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30%를 넘는 요 숫자가 나온 거는 굉장히 좀 드문 경우가 아닌가 싶은데 송영훈 대변인께서 보시기에 추격을 이준석 대표가 뭔가 하는 것 같거든요. 이러다가 이른바 이제 혹시라고 생각할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냐.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 화성을 지역은요 아직 유권자들께서 결정을 많이 못 하셨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경기도가 전국 평균보다도 낮고 그 중에서도 화성을은 지금 경기도 전체 평균보다도 더 낮습니다. 경기도 자체가 좀 평균에 못 미치는데 화성을은 그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다 또. 그렇습니다. 지금 오후 5시까지 11.21%에 그치고 있어서요. 아직 미결정한 유권자들이 많은 걸로 보이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지금 현재 이준석 후보가 받고 있는 저 지지율은 실제로 공고한 지지라기보다는 일단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도 여론조사상 응답일 가능성이 있고 이게 실제로 투표 표심이 어떻게 연결될지는 최종 결과까지 좀 봐야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저 공영훈 후보의 지지율은 기존보다 좀 많이 떨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이제 최근에 있었던 그 군대 가 있던 아들에 대한
그 건물 및 토지 증여 논란. 증여 논란. 그리고 딸한테도 또 일부 증여를 했다고 하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서 그 지지율 감소가 있는 걸로 보이고, 그런데 이준석 후보도 법적으로나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코인으로 인해서 또 재산이 많이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유권자들의 어떤 정서적인 차원에서는 또 쉽사리 그 공감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에 저 지역은 미결정 유권자들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표심을 그 움직이시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께서는 화성을 지역 오늘 나온 저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그 화성 지역이 경기도 지역에서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가 화성을 지원해 간 것도 사실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강한 화성을 하면은 아마 아시는 분이지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동탄 신도시가 위치한 곳이죠, 저희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가장 공략하기 좋은 지역이다 이런 측면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사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그 이낙연 대표와의 새로운 미래와의 합당을 하고 나서 그게 깨지고 난 이후에 사실 개혁신당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의 공영훈 후보의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반격의 좀 어떤 계기를 좀 만들었던 것 같은데 저 지역에서 지금 가장 눈여겨보는 건 이준석 대표의 약진도 있지만 또 하나는 국민의힘의 후보가 너무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지금 아까 15%대 정도로 보여졌는데요. 19%가 나왔습니다. 19%, 죄송합니다. 19%인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31%, 또 국민의힘의 그 후보가 한정민 후보. 네, 한정민 후보가 19% 합하면 사실 공영훈 후보를 넘는 합하면 50%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 지역이 앞으로 그 단일화가 될 지역인지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마지막 남은 변수는 아마 이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의 단일화가 아닌가 싶긴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워낙에 완강하게 단일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저 상태대로 그 투표가 끝나면 그렇게 된다면 저 지역은 박빙 지역이지만 그래도 민주당의 공영훈 후보가 조금은 유리한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 뭐 단일화 얘기하는데 오늘부터 사전 투표 이미 투표가 진행 중인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단일화 이거 정말 그럼 어렵게 되는 건데 아무튼 오늘 여론조사 결과 화성을 지역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나와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준비된 주제는요.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총선에 출마 후보가 아닙니다. 근데도 주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너무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오늘 사전 투표하는 모습 그리고 그러면서 뭔가 얘기를 우선 내놨습니다. 첫 번째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부터 확인해 보죠. 조국 신당 치켜세운 문재인 전 대통령. 왜? 오늘 사전 투표를 하면서 조국 신당 얘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뭔가 얘기합니다. 내용을 보면은요. 굉장히 좋게 보는 내용이었어요. 일단 사전 투표의 모습과 그 얘기 첫 번째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동면이시죠? 동면은 관? 예. 투표는 한번 투표해야 심판할 수 있습니다. 투표해야 바꿉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또 새로운 미래 이런 야당 정당들이 선거에서 많이 승리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도 응원의 마음을 보태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당 얘기를 하면서 다 응원한다. 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야권 정당들이에요. 신당이 포함된. 근데 그중에서 특히 조국혁신당이 들어가 있는데 다음 준비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목소리는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마냥 갑자기 만들어진 그런 당이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이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지금의 우리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그만큼 분노가 뜨겁다는 이번 선거 이후에 조국혁신당이 좀 더 대중적인 정당으로 이렇게 잘 성장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법무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국 전 장관이 겪었던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좋게 얘기하는, 뭔가 진지하게 얘기해 주는 게 과거에 얘기했던 마음의 빚을 갚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걸까요? 일단 화면 좀 보는데 오늘 얘기한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선 민주당, 조국 혁신당, 새로운 미래, 야당 정당들 다 많이 승리해야 된다. 본인 어떤 바람을 얘기한 거죠. 그런데 특히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갑자기 만들어진 당인데도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국민들이 지금 정치 상황의 분노, 이게 뜨겁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지금 정치 상황에 분노하는 게 이게 뜨겁다는 걸 반영하는 게 조국 혁신당의 최근의 돌풍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통상요, 야권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앞서서 다른 후보 유세할 때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뭔가 유세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표현도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가 뜨겁다는 걸 보여주는 게 조국 혁신당에 대한 돌풍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법한데 굳이 그냥 일반적인 우리 정치 상황에 대한 분노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보통입니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애써 다른 표현을 쓰시고 싶었는데 그것은 현 상황상 쓰기 어려운 것이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정권 심판론에 입각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 본인이 그렇게 쭉 말씀하셨고 그리고 본인과 대립각을 세웠던 그러니까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립각을 세웠던 부분도 윤석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실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저기서 정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을 일컫는 것 같아요. 우리 정치 상황에 대한 분노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당내 상황에 대한 그 분노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 왜냐하면 조국 신당이라는 것이 사실은 제로섬 게임의 관계잖아요. 지금 그 표를 좀 얻고 있지만 어쨌든 진보 진영 내에 한 그 정당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보 세력 내의 어떤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보수 정치 세력과는 좀 분리된 진보 내에서 보면 국민들이 수긍하지 못하는 현 정치 세력의 여러 가지 행태, 또 역학관계, 본인은 이런 현재 형성된 역학관계에 나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정치 세력은 지금 이재명 대표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형성해 놓은 또는 공천한 이런 현재 후보를 포함한 정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나는 동의하고 있지 않다라는 표현을 애들로 하신 게 아닌가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조국 신당에 대해서 당대표처럼 발언하신 저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는 것이 애당초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단순 비례로 가기로 원했잖아요. 병립형 비례로 가기를 원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연동형 비례를 권고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 대표로 급선회한 그 당시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조국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도 보고 오고 또 이낙연 대표도 보고 오고 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범진보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범진보에서 국민적 지지를 가둬놓고 싶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적 비토 세력에 의한 진보 세력의 어떤 호소력이 없는 부분을 상쇄하고 싶은 느낌이 있는 것이 또 하나는 총선 이후에 정치 상황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그 조국당이 어떤 조국당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 전 대통령이 한 말 다시 하나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거든요. 그것도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에서 나옵니다. 자, 이번 선거 이후 조국 혁신당이 좀 더 대중적인 정당으로 잘 성장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무슨 조언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서영주 민주당 부대변인께 어째 지금 오늘 사전투표하면서 한 얘기 보면 민주당 얘기보다는 조국 혁신당 얘기를 훨씬 많이 했거든요. 민주당은 그냥 이름만 한번 언급하고 끝났는데 혹시요 이거 총선 뒤에 무슨 야권의 변화를 바라고 있는 겁니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메시지만 그대로 보면 그런 의미도 내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모호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조국 혁신당 새로운 미래까지 민주당을 포함해서 범야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다 응원한다. 전직 대통령이니까 범야권의 큰 어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범야권에 대한 어떤 하나 돼서 통합돼서 이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켜내라.
라는 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국 혁신당에 대한 뭐 칭찬은 아니죠. 그러니까 현상에 대한 분석이죠. 두 번째는 국민적 시각에서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배출한 민주당의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들이 양극단 정치에 있어서의 타협과 통합이 실종된 이 정치의 염증을 느껴서 아마 정말 새로 생긴 조국 혁신당에 대해 이런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 같다라는 해석 이런 거 같고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얘기를 던진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조국 혁신당이 대중적인 지지를 좀 받았으면 대중적인 좋겠다. 정당. 이건 이제 덕담의 수준인데요. 저는 앞서 자료화면에 얘기했듯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개인적인 마음의 빚 부분들이 좀 녹아내리지 않았나. 그래서 그게 반영된 거 그렇죠.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실형을 앞두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이 조국 혁신당을 정말 좀 기괴하게 해서 좀 내세워서 창당을 했지만 정말 국민들이 정권 심판이라는 큰 어떤 그런 대승적인 물결 앞에서 큰 지지를 보내주는 거에 있어서 저는 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거는 국민적인 염원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지금 비례정당이지만 향후에 양극단 정치에서 뭔가 벗어나서 다당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당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마음의 빚과 전체적인 정치 상황에서의 좀 좋은 방향의 다당제로서의 어떤 방향성을 좀 전한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입니다. 송영훈 대변인, 그러니까 지금 소영주 부대변인께서는 일반적인 국민의 입장에서의 여야를 바라보는 시각과 정치 상황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살짝 언급한 것 같다는 분석이신데 혹시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국 대표가 향후에 야권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가 되길 바라는 걸까요? 뭔가 그 야권의 현상 변경을 바라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읽히긴 합니다. 그 문장에 보면 이제 뭐 조국 혁신당이 지금 좀 더 대중적인 뭐 정당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어떻게 성장을 하겠습니까? 그 조국 대표는 언제라도 지금 그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면은 판결이 확정이 돼서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다음 지방선거나 이런 건 멀리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어떤 그 야권의 정계 개편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전직 국가 원수로서 국가 원로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뭐 투표해야 심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특정 진영에 서서 이렇게 그 투표 소감을 밝힌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직 대통령다운 처신이 아니고 지금 계속 선거운동도 공개적으로 돕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원로다운 그런 태도를 견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요 문재인 전 대통령 뭐 그 전날도 그렇고요 최근에 민주당 후보들 지원을 하면서 여러 곳을 방문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무슨 숟가락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우리 뭐 김주수 후보가 꼭 될 것 같은데요. 나도 숟가락 얹으려고. 김주수 후보 꼭 당선될 것을 확신하면서 나도 숟가락 하나 얹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숟가락이 힘을 주는 숟가락인 건지 아니면 나중에 뭘 가져가는 숟가락인지 모르지만 뭐 하여튼 숟가락 표현을 썼어요.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데 굉장히 불편하게 바라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이 출처가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 제명인의 마을이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로 보이잖아요. 그중에 일부 분들이 저런 글을 올려놓는데 이래요. 문재인 전 대통령 향해서 이치고 싶다더니 언행불일치다. 숟가락 얹으러 나온 것 같다. 조국한테 심 실어주냐? 가만히 있지. 선거 판세가 민주당에 유리해 보이니 여기저기 다니기 시작한다. 이거 굉장히 못마땅한 발언들이거든요. 김준욱 전 대변인?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지자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렇지만 목소리를 좀 내는 일부 지지자들이 굉장히 못마땅한 것 같아요, 지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부의 목소리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총선은 오늘부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여론조사에서 정권 심판론이 상당하게 그 지금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그것이 투표로 이어지는 것은 사전 투표가 시작되고 있는 오늘부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는 그냥 방향성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표가 와야 이것이 승리를 그렇죠. 담보하는 거고 그거는 뭐. 고지전을 치를 때
고지에서 아무리 이 고지를 우리가 먼저 점한 것 같으니까 유리하다라고 해도 결국 마지막에 그 고지 위에 가서 깃발을 꽂아야 이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그럴 때까지는 모두 다가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힘을 모으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 지지자분들의 반응은 아무리 지금 봐도. 그런데 그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 국면에서 숟가락을 한번 얹는들 당신에게 앞으로 어떤 정치적 미래가 있겠고 또 앞으로 노림수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만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윤석열 정부가 워낙 지난 2년 동안에 산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능력, 무책임, 무비전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지 못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국민들이 적극적인 투표를 통해서 심판해라 하는 부분 외에 그 이후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관여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결과적으로 이번 총선을 이끌어낸 것은 이재명 대표일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선대위일 것입니다. 그 공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거기 나누겠다 또는 거기다 숟가락을 얹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과한 생각이 아닐까 민주당 싶습니다. 전반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저렇게 지원 유세나 지원 활동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생각인 건가요, 지금? 일단 다 전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그 지원을 하고 있는 지역도 당신이 거주하고 있는 부울경 지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울경 지역, 울산 뭐 포함돼서 그 지역에 좀 집중은 돼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또 과거 당신과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몇 사람들에게 지금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 지금 낙동강 벨트라고 하는 이 PK 보수 지역이라고 하는 PK 지역에서 상당히 여론을 움직이는데 어쨌든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지역에 있는 후보들이 뭐 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느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뭐 하나의 힘도 중요하니까 뭐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반응이라는 설명이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의 일부 지지자들은 총선 이후 상황을 바라보는 건가요? 뭔가 굉장히 불편한 기색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어제 오후죠. 조국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총선 뒤에 만납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4월 10일 이후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의 직을 유지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유지한다고 전제를 한다면 찾아뵙고 이런 식으로 그 카메라 앞에서 저와 한동훈 위원장이 나란히 서서 일단 인사를 드릴 거 아닙니까? 뭐 그게 국회건 국민의힘 장사건 그 카메라가 있는 앞에서 한동훈 위원장님께 직접 묻고 싶은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윤기찬 위원장,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한동훈 위원장한테 묻고 싶은 게 있으니까 카메라 앞에서도 만납시다, 대화 좀 합시다라는 제안인데 총선 끝난 뒤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나겠습니까? 아니 근데 지금 카메라 앞이잖아요. 지금 물어보시면 될 것을. 아니 그러니까 둘이 같이 카메라 앞에 쓰자는 뜻 같은데 지금? 근데 글쎄요, 조국 대표도 사법적 리스크가 아주 가까이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선 끝나고 나서는 그 사법적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는데 그러니까 대법원 선고라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1, 2심이 같은 경우에는 뭐 법률적 쟁점도 많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카메라 앞에 둘이 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또 면회 가야 되는 게 아닌지 그럴 기회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뭔가 궁금증을 유발해서 본인에 대한 국민적 호소를 저런 식으로 하시는 건데 저것은 지금 그냥 물어보시면 돼요. 저거 둘이 굳이 같이 서가지고 물어볼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즉문즉답하겠다는 거거든요. 바로바로 생방송으로 본인이 묻고 나서 답변하고 토론을 하고 싶은 거. 그런 취지예요. 그런데 저것을 지금 저렇게 한다는 것은 저게 선거운동의 일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묻고 싶어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어떤 겁니까? 본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진심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국민이 조국 대표에 대한 평가를 올바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누가 물으면 이렇게 넘어가고 하시는데 그것부터 명백하게 국민께 본인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그것이 반성하지 하든 안 하든 그걸 토대로 해서 국민이 판단할 텐데 본인에 대한 것은 그냥 넘어가시고 저렇게 자꾸만 남의 흠집을 건드리거나 반론 제기할 여지 없이 어떤 걸 물으시기 위한 기회를 잡으려고 하시는데 글쎄요. 뭐 지금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가운데 조국 대표도 사전투표를 오늘 했어요. 오후에. 그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국 대표를 겨냥해서 한 말도 있습니다.
묶여 있는데요. 확인해 보시죠. 그 당에 연락을 해서 제가 바로 이 장소로 옮기겠다라고 했고 조국혁신당이 4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 장소를 택했다라는 걸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기고만장하게 나오는 건 지지율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줍시다. 여기 계신 여러분 조국처럼 사셨습니까? 그런 분 아세요? 저도 모릅니다. 두 인물 그냥 말이 대단합니다. 지금요. 만나서 토론하면 어떤 말들이 오갈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사실은요. 자, 이런 가운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조국 대표가 살짝 언급했었죠. 원래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 했잖아요. 근데 원래 조국 대표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날짜도 내일 정도 한다고 원래 잡혔다 그러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사전투표 소식이 알려지니까 조국 대표가 날짜도 오늘로 당겼고요. 그리고 장소도 이쪽으로 갔습니다. 대통령이 한 곳과 똑같은 곳에 오늘 오후에 사전투표를 한 겁니다. 지금 부산에서. 소영주 부대변인? 네. 이거 분명히 무슨 노리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의 돌풍의 그 기저에는 거침없고 분명한 그런 어떤 그 메시지와 행동들이죠. 결국에는 조국 혁신당이 왜 많은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느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그리고 거기에 동조돼서 집권 여당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심판. 이 두 가지가 엮여 있어요. 근데 그걸 강조하기 차원이고. 그걸 강조하는 거죠. 끝까지 나는 분명하게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독선적이고. 근데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부산에 가서 사전투표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관건 선거, 그냥 선거 개입에 논란까지 하면서 부산을 가요. 통상적으로 대통령은 일정이 있어도요. 일정이 있었어요. 오늘. 보통 집무실에서 나오셔서 근처 주민센터에 들려서 부산에 가서 일정을 보는 게 맞지요. 예. 그런데 꼭 사전투표를 부산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최근에 낙동강 벨트에 전직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오고요. 그다음에 조국 대표가 부산에 와서 부산 사투리 써가면서 부산을 디비졌다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금 사전투표를 하면서 관건 선거에 개입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조국 대표 아주 거침없이 바로 쫓아가서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심판하는 대상은 지금 부산까지 내려와서 사전투표를 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다. 예.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보십시오. 흥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모습들이 조국 대표에 대해서 뭐 그런 사람 아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비아냥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쫓아서 공격해야 될 포인트에 조국 대표에게 발목이 잡혀서 그냥 양쪽에 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지금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가 됩니다. 이건 송영훈 대변인께 그러니까 일부러 시간과 장소를 바꿔가면서 사전투표를 굳이 거기 가서 한 거예요. 다 바꿔가면서.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게 해서 뭔가 대비 효과를 노린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저 그림이 굉장히 유치해 보입니다. 과거에 뭐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민주화 운동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 정계의 거목들이 큰 가치를 제시하면서 이제 그 야당 대표로서 역할을 하셨는데 지금 저렇게 무슨 뭐 투표 장소 똑같이 맞춰가지고 따라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작아 보이죠. 유치하다? 그렇죠. 저런 건 뭐 일시적으로 관심을 끌 수는 있지만은 저는 지금도 조국 혁신당이 어떤 정당으로서 제시하는 가치가 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 중인데요. 지금 다음 준비된 거로는 이번 총선에서 눈길을 잡는 뭐 이모저모 모습들인데 우선 첫 번째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강하게 뭔가 반발합니다. 야당 쪽에서 뭘 예고했었는데 그게 뭐 취소가 되고 뭐 이런데 이걸 가지고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우선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사전투표 전날 버젓이 학폭이다라고 운운하면서 기자회견 잡고 제목 띄워놓은 다음에 갑자기 취소해버렸습니다. 어그로만 끌고 그냥 오물만 끼얹겠다는 것이죠. 이거 그냥 정말 쌍팔년도나 쓰던 협잡 정치질 아닙니까?
무슨 쌍팔년도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약간 이런 거잖아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겁니다. 어제 오후에요 황운하 의원이잖아요 지금 조국신당도 갔고 그리고 또 비례 뭐 순번을 받았고 근데 기자회견 예고에 딱 이렇게 이어갑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들 학폭 관련 기자회견 예고. 이거를 예고됐으니까 발칵했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굉장히 민감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 기자회견을 취소해요. 그리고 취소의 이유를 정무적 사안 종합적 고려를 했다고 합니다. 김진욱 전 대변인? 이거 이른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 이거 예고하고 취소한 거 이게 뭡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황운하 의원이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들의 학폭 의혹이 마치 있는 것처럼 사실 기자들한테 예고를 한 거죠. 그렇게 했었으면 그렇게 예고를 한 거잖아요. 예, 예고를 한 거죠. 뭔가 폭로하려나 예, 보다. 지금. 폭로성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예고가 있어서 난리가 났는데 지금 황운하 의원이 갑자기 그걸 기자회견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네, 그러니까 취소한 이유를 제가 이제 탐문을 해보니까 약간의 추가적인 취재가 필요하다.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더 필요하다. 아마 이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가 확실하지 않다. 그걸 이제 정무적 고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전 정도를 하려고 했으면 사실은 정확한 내용을 확인을 하고 아니 이건 선거 막판에 초민감 사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이 정도를 예고할 정도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의 전환이기 때문에 이 이슈에 대해서 사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단단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마치 이제 취소하는데 뭔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취소된 것처럼 얘기하니까 이게 뭐 실무자의 어떤 착오인지 그럼 아니면 일단 뭔가 좀 성급했다라고 최소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뭔가가 저는 그 좀 약간 성급하지 않았는가 이런 정도로 하려면요 사실 굉장히 이게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공작이고 기획이라면 사실 이거보다는 훨씬 치밀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과정에서 뭔가가 좀 나오는 아무튼 이게 네, 이런 과정이 이렇게 좀 예. 매끄럽지 않게 보여지지 않을 텐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황운하 의원이 약간 좀 그 어떤 해명이든 아니면 예. 설명이든 뭔가를 좀 저는 말씀을 좀 주셔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후에 황운하 의원이 약간 뭐 길진 않은데 짧게 보이게 글을 올리면서 반응을 보였는데 그중 내용 좀 몇 개 소개해드리죠. 우선 이겁니다. 뭐 회견을 취소했음에도 뭐 허위 사실 어쩌고 하면서 고발질을 했다. 약간 불만 표시를 일단 합니다. 더 보죠. 그리고 한동훈 아들 학폭 신고 포함된 답변을 하라. 일단 질문을 던져요. 아니 그런 거 있는지 답변을 하라고 또 다시 얘기합니다. 또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상대 시간 아까워서 넘어가려 했는데 먼저 시비를 걸고 있다. 뭐 고발을 운운했다. 이거네요. 그리고 사안의 본질은 불공정, 과잉 대응 모습이 안쓰럽다. 윤기찬 부위원장. 국민의힘은 지금 고발한다는 입장이죠? 네, 고발을 오늘 반응 어떻게 보셨어요? 한동훈 황운하 의원의 반응이 나왔던데. 아니 근데 저 황운하 의원이 이게 선거 직전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분이 경찰 출신이거든요.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울산 선거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를 겪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 문제는 뭐냐면 자 본인이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취소할 수 있다고 쳐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취소한 이유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정무적 고려라고 한다 그러면 뭔가 그 학폭이 있는데 내가 여러 가지 정무적인 고려를 해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나 이거 얘기 안 할게 뭐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는 국민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 직전에 사실상 허위사실 공표를 한 것처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자회견을 예고했는데 기자회견 제목까지 나왔잖아요. 예. 그냥 단순 긴급 기자회견이 나온 게 아니고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가 제목으로 현출이 됐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기자회견이라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련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기에는. 저걸 보는 사람들은 저 학폭 관련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들이 뭔가 학폭에 관련돼 있구나라고 그 사실 인정을 해버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걸 완전히 그 사실 인정이 잘못됐다고 본인이 저걸 뒤집어서 해명을 해줬어야죠. 근데 정무적 고려 때문에 안 된다. 저는 상당히 정치한 기획이라고 그리고 오늘 나온 반응은 없어요. 답변을 하라.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아니 그럼 먼저 저런 SNS 글을 먼저 내야죠. 차라리 먼저 내서 답변을 해가지고 본인 얘기를 다 들어보고 난 다음에 기자회견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거꾸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것은 본인이 입장이 곤란하게 되니까 본인의 의도가 뭔가 같은 국민께 다 통이 나니까
저런 식으로 좀 빠져나가기 위한 그 글을 올린 것 같은데 저는 이미 그 이전 울산시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초를 겪고 있는 분 입장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에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되겠다 싶으면 저는 기자회견을 해도 되겠지만 저거는 사실은 사전 선거 당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공작이라고 평가를 받아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요거 소영주 부대변인하고 소영 대변인도 지금 손을 이렇게 하나씩 드셨어요. 발언 이렇게 다른데 제가 뭐 길진 않게 한 1분씩만 드릴게요. 소영주 부대변인. 그러니까 뭐 기자회견을 취소하는 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어떤 회견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이런 의혹 제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법률적 부분에서 보완할 게 있다. 가 발생하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황운하 의원이 지금 페이스북을 통해서 밝히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인 날짜, 일시, 내용들. 그래서 피해자는 누가 있고 여학생이 있고 남학생 집단 폭행 부분에 사건이 있는데 이 중에 말하자면 한동훈 위원장의 자녀가 포함됐는지 안 포함됐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보면은 대선 때 장영하 그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 당시 대표에 대해서 후보에 대해서 조폭 돈다발 그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에서 무혐의 받아서 지금 후보로 뛰고 있잖아요. 예. 그런 식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종류의 폭로는 안 하겠다. 조금 더 정리되고 증거가 된 상태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 있는 건데 기자회견을 예고하는데 내용을 적었단 말이에요. 통상적으로 거기다가. 내용을 얘기합니다. 뭐뭐 관련 윤석열 정부의 뭐 예를 들어서 이종섭 전 대사 호주 대사 범죄 은닉에 대한 관련 기자회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그 범죄 은닉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자료가 보완이 안 되면 취소할 수 있는 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 보면 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송영훈 가족을 대상으로 저렇게 정치 공작을 하는데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정치인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황운하 의원이 지금 뭐 답변을 하라고 했는데 사실 그 답변은 이미 지금 국민의힘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함으로써 답변을 다 했죠. 지금 황운하 의원이 그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의 피고인답게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답게 굉장히 저질스러운 정치 공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제 그 사건의 본질은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하명 수사로 정치 공작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건의 핵심 피고인으로 1심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정치인이 바로 황운하 의원이고 저는 그래서 어제 이렇게 기자회견에 제목에 굳이 그 아들 학폭 의혹 관련 이렇게 제목을 넣어서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취소하는 전 과정을 보면서 그 김대엽, 생태탕, 드루킹 이런 단어들이 연상이 됐고요. 앞으로는 그 단어들의 목록에 황운하 의원의 이름 석자도 추가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말씀하신 지금 아까 사전투표 다뤄봤는데요. 지금 속보가 들어왔거든요. 총선 사전투표 첫날이잖아요, 오늘. 691만 명. 투표율은 15.6%. 이건 뭐 지난 4년 전 총선보다 뭐 높은 숫자예요. 지금 이 투표율이 오늘 첫날이에요. 15.6%가 나왔다는 속보 내용 좀 전해드렸습니다. 투표율 좀 높게 갑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지금 선거 관련해서 굉장히 좀 눈길 잡은 모습 보여드리는데 어제 아마 보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뭔가 모습이 있었어요.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으로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서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지난 1년간 누가 윤석열 검찰 독재와 맞서 최전선에서 싸워왔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조국 혁신당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송영길과 소나무당 동지들이었습니다. 제가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범죄 세력을 반드시 탄핵하고 지금 이게 옥중에서 찍어서 방송 연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이례적이다, 뭐 과거의 사례가 한번 있긴 있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과연 뭐 효과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런 얘기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영상도요.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있네요. 근데 후보는 아닙니다. 보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만 잡으면 상대 분들이 너무 저를 협박을 해서 저희 가족이 너무 지금 힘들거든요. 저는 기죽지 않고 끝까지 할 거고요. 저한테 뭐라 하고 저를 때리셔도 끝까지 원희룡 후보랑 할 거니까 이번에 꼭 이길 수 있도록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니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소영우 대변인
가족들까지 협박을 받는다고 이게 무슨 상이 있었던 거예요? 이천수 후원회장이 지금 굉장히 좀 고초를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 어떤 분한테 무릎으로 폭행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니킥. 그렇습니다. 예. 니킥도 당하고 또 가족을 협박하는 분도 있다고 하고 또 이천수 후원회장이 유세를 하면 와서 이렇게 욕설에 고성 지르고 가는 분도 있다고 하고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천수 후원회장은 지금 순수한 마음으로 그 원희룡 후보를 돕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좀 견해가 다르더라도 이걸 뭐 협박이나 폭행이나 이렇게 좀 그 민주시민의 금도를 벗어나는 그런 행위는 자제되어야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저도 이제 선거를 도와봤는데 그 이천수 후보가 아니죠. 이천수 후원회장이 예, 후보 아닙니다. 예.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 게 참 많이 공감이 되고 좀 마음이 찡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김준욱 전 대변인. 이렇게 되면 사실은요, 유명인이 어떤 선거 때 어떤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독보하는 게 본인에게 득보다 실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어렵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문화가 정치 문화가 조금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누구나 정치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것이 자유롭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 과정 속에서 저와 상대의 견해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 상대의 견해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치 문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대목이죠. 눈물까지 보이면서 그냥 약간 뭐 그런 모습이 있어서 전해드렸고요. 다음은요, 마지막 주제인데요. 이거는요,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사안 놓고.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끝까지 완주! 그렇게 되면 어부지리가 현실화되는 겁니까? 국민의힘 부산 지금 수영구 지역구 상황이에요. 지금요. 이거. 일단 화면부터 보는데 일단 무소속으로 보수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있어요. 3명인데 화면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최경환 후보 다 무소속이에요. 이게 좀 박근혜 정부 때 뭐 굵직한 자리 맡으셨던 분인데 지금 경산에서 무소속이고요. 조태우 후보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이런 별칭이 붙었잖아요. 근데 5.18 관련 발언 때문에 논란이 돼서 국민의힘에서 공천이 취소됐는데 무소속으로 나갔어요, 지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해찬 후보, 여기가 수영구인데요. 본인은 윤 대통령 1호 참모를 자초하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 어떤 발언 이게 논란이 되면서 역시 공천 취소, 무소속 출마입니다, 지금요. 특히 이제 장해찬 후보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이런 관련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경쟁하는 후보의 목소리도 있고요. 당의 목소리도 섞여 있습니다. 보시죠. 사실 저는 끝까지 보수 단일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투표 날이 되면 우리 수영구 주민들께서 누가 더 실력 있고 유능한 후보인지 표를 몰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당의 간판만 믿고 뭐 무조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오만한 후보들을 주민들께서 가려주셔야 되거든요. 단일화 논의보다는 이 보수표가 뭉쳐야 한다는 데는 다 공감합니다. 다만 공천 취소 결정에 반발해 탈당한 무소속 후보가 공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와 단일화한다. 그건 좀 차원이 다른 문제죠.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지금 이제 밀려나 있는 후보가 자연스럽게 용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장해찬 후보가 좀 화가 많이 나는 거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젊은 시절 뭐 10년 전, 15년 전 이렇게 한 것을 가지고 이제 사퇴한 것에 대해서 조금 본인이 서운하고 화가 났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심정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당 전체를 조금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입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부위원장. 지금 오늘 사전투표 이미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인쇄된 그 투표용지에 뭐 투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뭐 단일화나 뭐 이런 게 시기상으로 늦은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 상황에서 본인은 지금 장해찬 후보 완주지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럼 이대로면은 민주당 후보에게 어부지리가 가는 겁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까지는 뭐 저도 그럴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론조사가 실제 표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여론조사상에서 당선 가능성이 만약에 줄어든다. 더불어서 상대당에게 오히려 그 당선 가능성을 열어준다. 그러면 장해찬 후보도 생각을 달리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21대 때 무소속이 5석이었는데 그중에 1석 이용호 의원 빼면 국내힘 쪽 계열 정당이 5석이 4석인데 그중에 윤상현 의원 빼놓고는 사실은 1, 2등 싸움을 하는 무소속이었어요. 그러니까 국내힘 계열 정당 후보와 무소속과 1, 2등 싸움. 여기는 2, 3등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1등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1등이 아닙니다. 2, 3등 싸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해찬 그 후보가 마음은 알겠지만 어쨌든 본인한테도 득이 되지 않고요. 완주한다 하더라도. 물론 바뀔 수 있죠. 그러나 추세대로 본다면 현재 지지율을 중심으로 본다면 본인도 득이 되지 않고 당에는 더욱더 득이 되지 않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해찬 후보가 상당한 고민을 하고 후보 사퇴 등의 조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다만 정 후보 입장에서 보면 예. 조금 더 장해찬 후보한테 이해를 갖춰줘야 돼요. 아. 사정을 하고 찾아가고 그러니까 사퇴해달라는 사정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당연한 건 아니거든요. 당연하게 보면 안 됩니다. 물론 본인이 공천을 받았지만 그 공천 과정에서 본인이 장해찬 후보한테 약간의 미안한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해 줘야 돼요. 사람이라는 게 정서적인 면도 또 없잖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 정 후보의 노력과 장해찬 후보 입장에서 보면 실리적인 측면 또는 당을 위한 측면 다 고려해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장해찬 후보가 결단할 가능성도 꽤 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좀 약간 호소 반, 약간 압박 반 그러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단 이름으로 국민의힘과 윤정부가 함께 일할 부산 수영구 후보는 정현욱 후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장해찬 후보는 반드시 제가 이길 수 있다. 고향을 지켜내고 승리해 국민의힘으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지금요. 이게 뭐 타협이 안 되는 거네요. 김진욱 전 대변인. 지금 결과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본인이 사퇴하게 된다면 이 결과에 대한 또 책임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이거요. 이건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지금? 지금 이제 윤기찬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도 결론적으로는 장해찬 후보가 단일화 그러니까 후보직을 사퇴하는 방식의 보수 단일화가 되게 될 것 같다. 그렇게 전망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당에서나 아니면은 후보 본인은 아마 생각이 많이 다를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지역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하고 상당히 박빙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가면 내가 완주해서 당선될 수 있고 그리고 당에도 화려하게 복귀할 수 있다. 그 생각을 하고 있다.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압박이 너무 거셉니다. 사실 좀 아까 보셨지만 공보단에서 저렇게 압박을 하는 정도 수준이 된다면 사실 그 지역에서 있는 유권자들의 표심도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은 그래도 국민의힘에게 힘을 몰아줘야지라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도 장해찬 후보의 마지막 뒷심이 부족해지지 않을까 이런 판단은 드는데 저희들 입장에서야 뭐 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완주해주면 참 고맙겠습니다. 라고 보수표가 딱 생각하죠. 분열이 되고 보수 왜냐하면 후보끼리 경쟁하는 게 저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한 40% 정도를 지금 그 여론조사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상에서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후보가 30% 정도씩을 나눠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유지가 돼야 민주당의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유리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결국 저 지역을 한석되어 아쉬워하는 국민의힘에서 이 상황을 끝까지 이 상태로 3자 구도로 놔둘 것 같진 않다. 그렇다면 결국은 장해찬 후보를 굴복시키는 모습으로 이 드라마가 막이 내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완주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것 같지가 않네요라는 말씀이신데요. 아까 3명의 무소속 후보 봤는데 다른 2명의 무소속 후보 지금 앞에 최경환 후보, 도태 후보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좀 있어요. 그 내용 목소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정치적 희련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경산 시민들께서는 정치 보복의 희생양이다 힘을 내라며 용기를 주셨습니다. 모두를 걸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무소속 후보로 시민 여러분만 믿고 흔들림 없이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신 저 도태우를 다시 한번 선택해 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시는 것은 대구 중구 남구의 위험을 드높이고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 전체를 살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송영무 대변인, 두 후보는 사실 아주 강력한 보수 텃밭이에요. 또 저기는 거기 조만한 무소속 후보도 이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국민의힘에서는 뭐 별로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그 무소속 세 지역을 저희가 같이 보고 있는데 예. 공보단에서 지금 논평이 나온 곳은 저 장해찬 후보가 있는 부산 수영구 한 곳이지 않습니까? 다른 두 곳은 그다지 그렇습니다. 나머지 두 곳은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그 경북 경산의 조지현 후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역에서 반응이 좋고 젊은 인재를 키워야 된다는 그 지역의 여론도 상당합니다. 그다음에 도태우 후보 같은 경우는요. 그 2022년 대선과 같이 실시된 보궐선거 때도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대구 중구에서도 민주당 후보보다 뒤쳐졌고 대구 남구에서도 민주당 후보보다 뒤쳐졌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두 지역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염려하고 있지 않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30초 남았는데요. 서영주 부대변인, 네. 장해찬 후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요즘에? 장해찬 후보 마지막에는 국민의힘 쪽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전망하시네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간단하게 예. 이 부산 수영이라는 곳이 국민의힘의 후보가 안 된 적이 없는 곳인데 장해찬 후보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됐다. 그러면 돌아올 곳이 없어요. 본인은 지금 국민의힘 돌아온다고 얘기하잖아요. 후폭풍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럼요. 한석을 잃게 되면 이 자체가 개헌 저지선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무리한 완주는 안 할 것이다. 그래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빠른 현장 중계, 정확한 분석으로 총선 개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개표 방송은 역시 MBN.